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 보면서요. 데이터 분석 모형 성능 평가. 이거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형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쓸만한 건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서요. 어떤 모형이 왜 더 나은 건지 음. 객관적인 숫자로 비교하고 또 개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또 자료에서도 언급됐던데 그 과적합 같은 함정 피하고 진짜 최적의 모형 고르는데도 꼭 필요하고요. 네. 분석 모형 평가 지표라는 게 결국에는 예측 값이 실제 결과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뭐랄까, 오차나 종합성 같은 걸 측정하는 거죠. 주로 예측이냐 분류냐, 그러니까 다루는 데이터가 연속적인 숫자냐 아니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 지표가 좀 달라지는데요.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 바로 핵심 지표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연속적인 값, 예를 들면 매출액 예측 같은 회귀 모형부터 볼까요? 여기서는 예측이랑 실제 값 차이, 그러니까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오차 크기제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MSE, 그러니까 평균 제곱 오차랑 RMSE, 평균 제곱근 오차 이런 게 있죠. 둘 다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방식인데 RMSE는 유트를 씌우니까 실제 값이랑 단위가 같아져서요. 해석이 좀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둘 다 낮을수록 좋고요. 아, 근데 자료에 MAE, 평균 절대 오차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절대값 평균이라던데 제곱을 안 하니까 RMSE랑 비교해서 뭐랄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혹시 당신 데이터에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이상치, 그런 거에 좀 덜 민감하다거나 그런가요? 오, 정확히 보셨네요. MSA는 오차 제곱을 안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극단적인 값, 그러니까 이상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이상치가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큰 오차 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될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MSA는 또 비율로 보는 거라 상대적인 오차 볼 때 좋고요. 아하, 그렇군요. 오차 크기 말고 그 모델이 전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는 R제곱, 결정계수도 중요해 보이던데요. 이게 높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모델인가요? 어떤 걸 보니까 R제곱은 높은데 실제 예측은 별로인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좋은 질문이에요. R제곱이 분명 데이터 변동성을 모델이 얼마나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비율이라서 설명력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근데 그게 반드시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끔 불필요한 변수가 막 추가돼도 R제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모델 복잡성까지 고려하는 AIC나 BIC 같은 지표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건 값이 작을수록 더 좋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군요. 회기랑은 좀 다르게 고객이 이탈할지 말지 이런 거 분류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건 평가 방식이 좀 더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분류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틀렸나 뿐 아니라 어떻게 틀렸나 이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오창행렬, 그러니까 컴퓨전 매트릭스부터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랑 예측을 조합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는 표 있잖아요. TP, FP, TN, FN 이렇게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 지표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 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정확도, 액큐러시인데 전체 중에 얼마나 맞췄냐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고객 이탈 예측 사례처럼 이탈 고객이 비이탈 고객보다 훨씬 적으면 그냥 다 이탈 안함 이렇게 예측해도 정확도는 엄청 높게 나올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면 정확도는 좀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밀도랑 재현율을 같이 봐야 하는 거죠. 정밀도는 긍정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진짜 긍정인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스팸 메일 필터처럼 멀쩡한 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즉 FP, 가짜 긍정을 줄이는 게 중요할 때 정밀도를 높여야 하죠. 아, 그렇죠. 잘못 걸러내면 큰일이니까. 반면에 재현율은 실제 긍정인 애들 중에서 모델이 긍정이라고 제대로 찾아낸 비율입니다. 암 진단 같은 경우 실제 환자를 놓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FN, 가짜 부정. 이런 경우엔 재현율이 훨씬 중요해요. 당신의 이탈 예측 모델에서도 만약 잠재 이탈 고객을 놓치는 비용이 크다면
재현율에 더 신경 써야겠죠. 와, 그 둘이 약간 반비례 관계 같은 건가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건 좀 내려가고. 네, 보통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F1 스코어라는 조합 평균값을 쓰기도 하고요. 아, F1 스코어 들어봤어요. 그럼 특이도는 실제 부정을 부정으로 잘 맞춘 비율이고 ROC 곡선이나 AUC 값은 모델 전체 성능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AUC가 1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하고.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랄까 맞는 지표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풀려는 문제의 성격, 또 비즈니스 목표, 그리고 데이터 특성, 특히 그 클래스 불균형 같은 걸 잘 고려해서요. 가장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의료 진단에서는 재현율이, 광고 타겟팅에서는 정밀도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처럼요. 결국 어떤 숫자를 중심으로 볼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러 모델을 비교할 때는 당연히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테고요. 한번 고른 모델도 계속 성능을 지켜봐야 하고. 맞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여러 지표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추세예요. 데이터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이런 평가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모델 평가는 분석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가늠하는 핵심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모델 성능 지표들은 물론 계속 중요하겠지만요.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숫자들 너머의 의미, 예를 들면 모델 예측 결과의 신뢰도라든가 설명 가능성 같은 걸 어떻게 함께 고려해야 할까요? 단순히 성능 지표라 좋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은 당신의 데이터 분석 여정에서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